안녕하십니까. 대병원 여러분, 국가공인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이론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청소년 상담사 상급의 네 번째 과목인 일반 상담 이론에 대한 학습 9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재 위치는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챕터 3은 바로 청소년 상담의 실제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여성주의 상담이나 절충주의 상담 이론을 포함한 일반 상담 이론, 프로이트로부터 시작해서 윌리엄 그레스의 현실요법까지 상당히 많은 상담 이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러한 상담 이론들은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집단 상담 이론과도 결부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 좀 중독되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죠. 어쨌든 우리가 그러한 일반 상담 이론을 배운 이유는 결국 우리가 이 챕터 3에 있는 청소년 상담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전문가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 이론을 배운 것이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청소년 상담의 실제를 우리가 또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들이 과연 실제 상담 장면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이고, 또 청소년 상담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또 상담의 기법이라든가 특징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상담의 계획과 준비. 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시험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죠. 그래서 상담을 위해서 필요한 물리적 공간이나 상담실을 하는 것, 좀 밀폐된 공간에,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그런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것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좀 격리되어 있고 독립적 공간을 갖추어 있어야 되고, 상담실의 기구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다 보면 이 물적, 외적 요소가 상담의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방에 이렇게 괴종 소리가 나는 시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제거를 하고요. 상담 도중에 그런 게 소리가 나면 안 좋거든요. 그리고 벽시계 같은 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계를 걸어 놓으면 시계 그 자체가 내가 시선을 주게 되면 상담 도중에, 그럼 내 남자가 지금 이 상담자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구나, 아니면 지금 내가 상담 시간이 끝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약속의 생각이 지금 있어가지고 나에 대한 집중이 좀 떨어지겠구나, 자꾸 시계를 보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보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계를 어떻게 제거한다든가, 또는 서류도 꼭 반드시 필요한 서류 외에는 안 보이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담에 있어서는 사실은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부담이 적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금사지라든가 아주 화려한 어떤 차트 같은 걸 놔두고 하면 내 남자가 조금 좀 위축될 수 있죠. 위화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깔끔한 테이블 위에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차근차근 일단은 언어적인 대화법을 통해서 질적 상담을 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상담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는 좀 구체적이어야 될 것이고 실현 가능해야 될 것이고, 이런 기본적인 바탕 위에 청소년 상담의 목적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행동의 변화를 촉진한다. 우리가 상담의 목표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성장과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담을 한다. 또 두 번째, 적응 기술을 정진시켜야 되는 거죠. 청소년의 경우에 어떤 진로 선택이라든가 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청소년에 대해서 적응 기술, 학교 생활의 적응, 또 새롭게 맞닥뜨릴 어떤 사회에 대한, 일반 기성 사회에 대한 적응 기술, 이런 것들도 다 상담의 목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의사결정 기술,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선택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청소년의 삶 속에는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건데, 대부분의 상담의 목표 안에 이 의사결정 능력 또는 기술을 향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 개선이라든가 내 남자의 잠재적 개발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게 하는 것. 청소년 상담은 아무래도 교육적 상담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포함되고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의 또 목표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상심리를 치료하고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발달을 촉진하고 탁월성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청소년 상담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객관식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특별히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3절에 보면 상담 과정과 절차입니다. 상담 과정이라는 게 다 상담자마다 다 달라요.
그게 딱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3단계로 끝내겠다, 나는 5단계로 끝내겠다, 나는 뭐 칼 로저스처럼 아주 섬세하게 한 8단계, 12단계로 하겠다. 그건 상담자의 어떤 개인의 어떤 취향일 수도 있고 개인의 어떤 전문성에 맞는 단계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반적으로 상담은 4단계 내지 5단계로 진행을 하는데요. 저는 4단계로 진행한다고 봤을 때 일단 접수 면접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내담자의 인적 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의 초기에는 내담자의 문제 이해 또는 주 호소 문제를 파악을 하고 상담의 목표나 구조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고 상담의 방향이나 또 상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지를 선정한다든가 이런 부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라포 형성이죠. 신뢰관계. 우리 여러분도 라포라는 말 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라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라포라는 게 꼭 우리말로 꼭 번역할 필요는 없지만 번역하려고 그러면은 무슨 치료 동맹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라 그러죠? 뭐 친밀 교감 이런 말도 쓰죠. 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신뢰감이죠. 신뢰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 또는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신뢰관계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러고 나서 상담의 중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문제 해결 단계로서 상담자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상담 기법도 도입을 해야 되고 구체적인 탐색과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돼서 마지막에 이제 상담의 종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담 기술과 기법에 있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청소년 상담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들을 보면 특히 경청입니다. 자, 경청은 내가 잘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경청은 사실 굉장히 몸짓이나 제스처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눈을 마주친다든가 경청의 기법 중에 하나는 아이 컨택, 눈을 마주 본다든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준다든가 또 추임새 같은 거죠. 우리가 뭐 누가 얘기하면 그래 아 맞아 이렇게 그 어떤 맞장구 쳐주는 이런 어떤 언어적인 표현, 그 다음에 눈을 맞추는 것, 그 다음에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서 내가 너의 말을 잘 듣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제스처도 굉장히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이제 경청의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재진술입니다. 환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꾸어 말하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서 그죠? 다른 말로 바꾸어서 정리를 해서 얘기해 주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엄마는 뭐 내 말을 안 듣고 동생 말만 들어요. 또 엄마는 내 의견은 무시하고 동생 말만 들어준다. 이렇게 투정어린 얘기를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감정적인 내용이라는 게 하지만 그래서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너보다도 동생을 좀 더 편애하거나 이뻐하거나 좀 더 많이 생각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 진술하는 내담자가 상담자가 자기의 말을 잘 이해한다라고 판단하게끔 해줘야 되죠. 그래야지 더 신나서 자기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속에 있는 얘기를 좀 더 많이 할 거예요. 상담자가 자꾸 한눈을 하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하고 자기 말을 이해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담자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죠.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면서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환원한다는 얘기는 내가 너의 말을 이렇게 들었는데 내 말이 맞는 거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원할 때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딱딱 그야말로 내담자에게 마음에 들게끔 새로운 말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명료화 또는 명확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 도중에 어떤 좀 애매모호한 어떤 그러한 진술이라든가 단어 내지는 상황을 나왔을 때 바로 거기서 확인을 하고 서로 간의 어떤 이해의 폭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해하는 내용이 똑같을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명료화 기법을 네 말이 요런 말이니? 라고 이런 뜻으로 내가 이해해야 되는 거니?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과 지금 한 얘기가 어떤 의미 좀 다른 거니? 같은 얘기니? 이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뜻이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기법. 그 다음에 요약이 참 중요하죠. 아무래도 상담 도중에 우리가 나중에 다 듣고 요약하기 좀 힘들어요. 또 까먹을 수도 있고 뭐 원래 녹취를 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간중간에 요약을 하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은 이런 부분이 문제구나. 이런 부분이 네가 조금 머리 아파하고 골치 아파하고 지금 힘겨워하는 일인가 보다 라고 한번 요약을 해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상담에 있어서 어떤 혼란이나 어지러움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요약 기법이 있고요. 그럼 질문.
우리가 질문도 뭐 우리가 개방적 질문과 폐쇄적 질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반 상담 이론에서 배운 것처럼 그 기법들은 다 청소년 상담에도 다 쓰이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직면입니다. 맞닥뜨림이라는 거죠. 직면이라고 하는 것이 기법이 참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로부터 자꾸 도망가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자기 문제니까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자꾸만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자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전케 하는 이런 기법이 바로 직면입니다. 그러니까 직면의 가장 큰 의미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도전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직면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개념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직면은 약간 이제 뭐라 할까요? 잘못하면은 내담자가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너는 그 일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말하는 얼굴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일을 싫어한다고 맨날 투덜투덜 대지만 사실은 네가 얼굴 표정이라든가 또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걸로 보면 마냥 싫은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어떤 그 내담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또 아니면 스스로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다시 한번 그 문제를 곰씹어 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직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놨는데, 너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웃는 표정을 짓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 입장에서 좀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직면 기법은 언제 사용해야 되냐면 바로 여기 나온 라포가 있죠. 라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라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직면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해석입니다. 해석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 환언하고도 비슷하지만 해석은 좀 차이점이 뭐냐면 어떤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이나 새로운 시각, 새로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해결 방법이나 기존의 상담 내용으로서 내담자가 만족하지 못하거나 상담자가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다른 방법을 동원을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들여다보는, 이러한 것이 바로 해석의 기법입니다. 그 다음 상담자의 자기 개방, 자기 노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 일반 상담 이론에서 배웠듯이 바로 그 내용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에 있어서 내담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의 대상자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청소년의 상담의 경우에는 우리가 청소년 상담사인 우리가 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일반 중장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과의 상담에 있어서 특징과 어떠한 내용적인 차이점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청소년 내담자의 특징은 상담 동기가 부족합니다. 대부분 자기 스스로 문을 열고 상담실로 들어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죠. 대부분 의뢰인에 의해서 오거나 부모님, 학부모님 또는 후견인들에 의해서 상담을 하게 되는 이런 게 있어서 상담의 동기가 매우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상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게 되고 상담의 필요성을 상담 초기에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특히 집단 상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유쾌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활동지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 또 상담자를 부정적으로 체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의 어떤 대한 어떤 그런 반감 때문에 기성세대에 속하는 상담자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반감의 수준에서 싫어할 수도 있다. 그 다음 또 동시다발적인 관심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 문제, 이성 문제 또는 학교 적응 문제, 학업 성적 문제, 이게 막 뭉뚱그려서 그야말로 막 뚫뚫 뭉쳐가지고 하나의 문제로 툭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 문제인지 이성 문제인지 학교 적응 문제인지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또 본인 그 내담자 자체가 동시적으로 그런 부분이 다 문제가 있다라고 진술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복잡다기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분화가 안 돼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또 감각적 흥미와 재미를 추구하는 게 있고요. 또 환경으로부터 지배적인 경향성도 환경으로부터 아주 많이 영향을 받게 되죠. 미디어라든가
이런 뭐 연예인들의 생활 또는 여러 가지 뭐 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특히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교되는 환경 속에서 자기의 어떤 처지를 비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왕성한 변화의 시기고 정서적으로나 감정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큰 시기죠. 그래서 사실은 상담의 포인트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회기를 한 3, 4회기를 한다 하더라도 1회기 때의 어떤 그런 정서적인 분위기와 2회기 때, 3회기 때의 정서의 폭이 높낮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가 사실은 좀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난번 회기 때는 굉장히 명랑하게 잘 상담한 것 같은데 두 번째 회기에는 굉장히 다운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일반 성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브라이어트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청소년 상담과 더불어서 단기 상담에 적합한 내담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상담이 꼭 뭐 몇 회기를 해야 되느냐, 몇 단계로 진행되어야 되느냐, 사실은 답은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청소년 상담 같은 경우는 한두 번 정도로 해서 끝날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처럼 변화무쌍하고 복잡 다개한 문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에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상담을 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에 오리엔테이션 기법을 사용해서 한 번 내지 두 번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담자가 있다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호소하는 문제가 아주 구체적이고 그죠? 문제의 진술과 더불어서 바로 뚜렷한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고민하지 않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주호소 문제가 발달 과정상의 문제라든가 발달 과정상의 문제는 지금 현재 상담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풀려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죠. 그것은 뭐 회기를 오래 둔다고 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담자 주위에 지지적인 대상자가 있는 경우라고 해서 뭐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지지받고 격려받는 대상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연결해주는 쪽만 해도 충분히 상담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성격장애로 진단된 경우에는 대부분이 단기 상담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성격장애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뭐죠? 임상치료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아주 오랜 동안 우리가 말하는 훈습이라고 하는 워킹 스로우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차근차근 어떤 성격 장애에 대한 원인 분석부터 시작해서 치료 기법, 그 다음에 치료되고 난 뒤에 또 적응의 문제, 팔로우업의 문제까지 다 다뤄야 되니까 이러한 성격 장애의 문제는 단기 상담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그 외의 것들은 일반적으로 좀 단기에 끝내도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총 9차시를 통해서 상담 이론에 대해서 청소년 상담사 상급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5과목 학습 이론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